자, 의료 상황이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자, 이 가운데 지금 박단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를 만났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 있고, 박단 위원장은 누구냐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근데 박단 위원장이 야, 언론에 이걸 왜 공개하냐라고 상당히 좀 격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공개하기로 비공개로 합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서로 만났으면 예. 일찌감치 만났었고 서로 특히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도 박단 위원장을 만나서 뭐 정부가 잘못했다라든지 네. 대통령이 잘못 생각을 했다라든지 여당도 그동안 어떤 이 의료정책과 관련돼서 의견을 개진한 정치인들이 잘못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박단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을 어쨌든 양측이 합의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당연히 근데 맞죠. 이 만남의 본질과 핵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약속을 이렇게 뒤집고 누군가가 이것을 흘렸다고 한다면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박단 위원장과의 만남을 흘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저도 일정 부분 차별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미지가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현 정부와 완전히 대척점에 서진 않아도 내가 적어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듣는 정치인이다. 대통령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박단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사람인데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드릴게요.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는 거. 예. 그런 거라고 그런 생각하고 의미이고 사실은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일주일 후에 공개를 하면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예. 문제가 이렇게 의료 공백 장기화되면서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크게 다치셨는데 응급실에 못 갔습니다. 네. 22군데 퇴짜를 맞았다고 하던데 한번 아유, 네. 아유 괜찮으세요? 다쳤다고 봐요. 아니 괜찮으세요? 이 말을 지금 아니, 놈 자식들이 지금 내가 다쳤는데 쳐 웃고 앉아있고, 죄송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그 할아비도 없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고 봐요. 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내가 22군데를 내가 응급실에 가려고 내가 전화를 이빠이 돌렸는데. 야 이거 또 이빠이. 내가 전화를 하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내가 고생을 했다고 봐요. 아이고, 그래서 내 신분을 밝히고 내가 겨우겨우 응급실에 갔어. 김종인 위원장이다 했는데도 내가 김종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했는데 때문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벤치를 맞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겨우겨우 치료를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가 이거 정신을 차리고 정말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것도 다 탈고 나왔다고 봐요. 아유, 이봐. 야. 상처를 치료하긴 했습니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이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아웃사이더 싸이 노래 아닙니까?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네. 아웃사이더 와, 그것도 아십니까, 김종인 위원장님? 요즘 그 손자들이 그 신곡을 많이 들려주기 때문에 때문에. 알고 있다고 봐요. 야, 김종인 위원장이 예. 아웃사이더 씨의 랩을 하는 거는 와. 뉴스토마토에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더 난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쾌차하십시오. 아니 너무 위원장님. 아파서 예. 호해줘 호. 호 위원장님 호. 아니 세균 감염이라고 봐. 예. 아니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야. 걱정되는 게 좀 많아요. 통계상 명절이 되면 또 환자가 많이 는다고 하잖아요. 박단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석 있는 다음 달 9월 이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료 공백 사태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결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 브리핑에서 그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뭐 연금도 연금이지만 개혁 과제도 좋고 네. 저출생 문제 언급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저는 여야 회담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응급 사태. 네. 지금 9월 고비, 10월 고비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응급실에 한 번쯤 이렇게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응급실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응급 사태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뺑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병원 응급실을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고 서너 번을 두드려야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기준의 수치를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게 서울 수도권 지역의 통계만 그렇고요. 예.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만 지금 상황을 오히려 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응급 상황을 또 겪어봐야만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만큼이라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떤 말씀이냐면 최소한 만나야 된다. 최소한 뭐 이 사태를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요. 전 국민들을 직접 만나야 될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시다.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지금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응급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의 인력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타개하려면 결과적으로 이거 매듭을 풀어놔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놨다면 의료 개혁만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내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방법을 마련해야 될 사람이 지금 국정 브리핑을 하셔가지고 연금 개혁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뭐가 맞지 일단 않다. 순서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응급 상황을 일단 다치시면 안 됩니다. 다치면 안 되죠. 예, 지금 그렇게 얘기 계속해요. 국민들 사이에서. 안철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얘기 듣고 이제 마무리 좀 안철수입니다. 하죠. 예. 제가 나오니까 뭐 마무리한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 제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다 돼서 그렇다고요. 아니 이광재 찍었습니까? 아, 아니 왜 거기서 이거 실망입니다. 이광재가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의료 대란을 끝내고 이게 정부의 반성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항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대 증원에 물론 저는 동의하면서 정책을 1년 유예 정도 하고 정부가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미루고 하다 보면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그 하나 할까요? 그거만 하나 하고 그것만,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셔야 하나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만 하셔야 돼요. 75개 준비했는데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 사자가 방학 숙제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자가 방학 사자고? 숙제를 안 예, 사자 모르겠는데요. 밀림의 제왕이라서.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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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렁한 예, 재밌습니다. 그 고양이가 좋아하는 도시가 어딘지 하나만 아세요? 하시라니까 대표님. 고양, 일산, 고양, 아닙니다. 야옹, 양양, 양양. 미야옹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안철수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제발 이제 정치인들이 실질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 총 기자회견 포함해서 125분입니다. 취임 후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이슈에 대해서 질문은 다 나왔고 답변도 다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제 총평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기자회견하고 뭐가 다르냐는 네. 이번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네. 저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이 나한테 실제 위험을 줄 수도 있겠구나. 예. 이런 어떤 구체성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응급실 뺑뺑이야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건데 이게 왜 우리 같은 꼰대 세대들이 네. 온통 사석에서는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 이게 과거의 총선 때 대파 논쟁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회복 가능한 분야예요. 예. 대파 가격 올라갔다고 하면 또 내려갑니다. 그렇죠. 예, 사과값 올라갔다고 하지만 또 내려가고 또 어느 정도 비상대책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국민들이 적응하고 살면 돼. 대파 한 번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게 저 또 대통령이 저런 말 하는구나. 과거가 이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나한테 실제적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 예. 또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걱정이 더 커지는구나. 예. 이게 체감되는 구체성과 절박성이 이게 어제 의료 문제에 대한 대통령 언급에서 느끼는 국민 감정이거든요. 아.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두려워지는데 원래 그 정치 지도자라는 그 역할은 네. 국가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국민 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든 말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국방개혁한다고 휴전선 안 지킬 겁니까? 아, 그렇죠. 아니 군구조 개편을 하고 국방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그 개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저 휴전선은 지킬 건 지켜가면서 기본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하는 게 거는. 개혁이에요. 예. 근데 이 의료 개혁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침해했어요. 그 의료 얘기를 좀 해보면 저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 다른 얘기들도 막 심각했지만 의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특히 그 얘기더라고요. 의대 증원 작업은 정확하게 잘 마무리가 됐고 비상체제 가동이 워낙 원활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현장에 가봐라. 가봐라. 가보면 다 아. 보인다. 저는 가봤거든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현장에 가볼 필요도 없이 예. 충북대 저 아이, 병원 그러니까요. 응급실 저 요일별로 셧다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셧다운이 됐어요. 가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까 국가 지도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제가 몇몇 방송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안인데 네.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보건의료, 정보통신, 에너지, 네. 물류, 식량, 전기 이런 국가의 기간 그 산업. 그러니까 네. 다시 다시 말하면은 인간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설정돼 있고 예.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 단체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전국에 330개 됩니다. 네. 그중에 보건의료 항목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한 30여 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고 예. 대학병원 6개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럼 요 시설만큼은 전쟁이 나건 지진이 나건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능을 지키라고 국가가 특별히 지정한 기관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이고 뭐고 간에 이건 기능이 정지되면은 지자체 단체는 고발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법령이 얼마나 상세하냐 하면은 평소에 점검, 예방, 그다음에 보고서, 사후 평가, 우수 관리 기관 표창 이걸 하라고 법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충북대병원이야. 충북대학교 병원. 그러면 이 국립대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전쟁이 나도 정지되면 안 된다고 안 법에 되는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곳인데. 근데 이번에 거기가 셧다운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이고 뭐고 간에 이거는 김영환 충북도지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당장 고발해야 됩니다. 네. 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법 위반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아하. 지금 의료개혁 논쟁 하라 이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서 국가의 핵심 기반보호라는 안정성은 해치지 않는 건 대통령과 장관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전쟁 시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리고 이게 충북대병원 셧다운 된다는 게 기사가 나간 지가 벌써 3주째입니다. 맞습니다. 예. 3주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조치를 안 합니다. 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고발해라. 내가 야당에다가 이제 팁을 주는 예. 것도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의료 치안 그다음에 에너지 식량과 같은 또 이제는 정보통신 물류까지 아니 화물연대 파업하면 왜 그렇게 대통령들이 쩔쩔맵니까? 아, 국가 기관 핵심 예. 기반 보호로 지정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런 법상으로. 예. 그래서 이게 국가가 이 난리를 치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단순한 노사 문제입니까? 화물연대 문제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가 별도 관리한다는 거를 대통령이 몰라. 그러면은 자기 책무가 여기가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행안부 책임이에요. 그럼 행안부가
이런 어떤 의료 대란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해야 네.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사실 생각만 했지 좀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 뭐 김종희 위원장도 지금 응급실 가는 거 어렵다고 그 얘기 했었고 22군데 뭐 뺑뺑이 돌았다. 또 현재 그런 뭐 또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 부친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법상에도 매우 반드시 있어야 될 응급실이 지금 빠져 있다 이런 건데 어제 대통령 그 기자회견 브리핑에서는 전전부 때도 그랬다고 응급실은 계속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 개혁 이전에 계속 그랬기 때문에 사안이라는 오히려 거지. 지금 더 잘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그리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대부분 나이롱 환자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까, 2차, 3차로 가라는 거죠. 야.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국민 그 생존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이게. 네. 누가 의료 개혁하지 말래? 아니 할 거 하고. 아니 그러는데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불태울 거예요 지금? 그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악의를 따지기 이전에 네. 실제 모르는데 이것도 뭐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은 그 부처가 그 삼장법사가 얘기를 한 게 네. 최대 그 죄악은 무지라 그랬습니다. 삼장법사요? 손오공요? 현장법사. 현장법사. 예. 삼장 스님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까? 예, 저는 또 그래서 손오공 이제 얘기한 줄 알았어요. 유식사상이란 걸 예. 천축국에서 들여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걸 하면서 이걸 모르는 게 죄악이라 그랬어. 무식이 가장 큰 죄다. 무식이 가장 큰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제 보면은 이게 돌아가는 가장 국민 어떤 그 중대한 생활상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알고 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의 가장 큰 죄악은 무지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게 여야 간의 공방이면은 또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은 여당조차도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국가가 존재하냐고 묻고 있어요. 자기들이. 심지어 전략부총장 얘기가 큽니다. 한동훈 대표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예. 달나라 인식이다 이렇게. 달나라 인식. 이거는 국가가 존재하느냐. 이건 대통령에 이거는 대한 직격탄이거든요. 직격탄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 외에도 뭐 인요한 최고위원. 인요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로했다고 네. 용산이더라고. 예.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또 치고 나오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진즉부터 경고했던 네. 사람이고. 의사 출신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이게 집단화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 한동훈 대표 만찬도 기분 나쁘다고 추경호 대표한테 알려줘 한동훈 대표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오늘 원래 만찬 취소된 있어야 거를. 되는데 미뤄졌죠.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의료 관련된 다른 어떤 의견을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것 때문에 개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일단 무지랄까 오해가 뭔가를 내가 근원을 따져보니까 네. 이분은 이 국가의 중요한 개혁을 자기가 어떤 지사적으로 네.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 사실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협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개혁은 그런 게 아니고 네. 과정으로서의 개혁이 아니라 목표로서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야 돼. 그래야 내가 지사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간다. 그래서 목표 지상주의라는 네. 거. 두 번째, 그 개혁조차도 네. 국가가 유지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 여기서 안정은 해치지 않는 가운데서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혁명은 전복시키고 둘러 엎으면 돼. 그렇죠. 뭐 국가의 힘만 있으면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국가의 본체, 어떤 지속성은 유지하는 유지하면서 가운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개혁이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분은
지금 저기 혁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거다. 아, 이 시기.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인식론적 오류가 있고 두 번째는 분석적 오류가 있다. 네. 논리적인 건데 예. 이게 뭐냐면은 무엇이 지금 어떤 국가의 경제, 사회 이런 국민의 안전 문제가 지금 잘 돌아갔다고 할 때 네. 일부러 나쁜 기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예컨대 내가 반에서 꼴찌야. 꼴찌다. 예. 그런데 이번 달에는 반에서 꼴찌에서 2등했어. 예. 그럼 엄청난 발전인 거야. 예. 꼴찌 때하고 비교를 하니까. 예.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웃어. 비웃죠, 저 위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싫어 나는. 예.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런 애들이 요즘 나라 다 망치고 있잖아. 아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전 공부를 못했습니다. 예. 예. 네. 그것도 변호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수출이 회복됐다. 또 뭐 경제 성장의 세계가 주목했다. 그런데 성장하고 반도체 수출 늘어봤자 문재인 정부 말기 그 수준도 회복 못했어. 그쵸, 예전에. 그러니까 비교점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자기 임기 중에서 제일 나쁜 시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꼴찌하던 그 저기 학생이 꼴찌에서 2등한 거예요. 꼴찌 앞잡이. 그러면 무려 예. 2배가 오른 거야. 꼴찌에서 2등이니까 꼴찌 1등이 2등 그래서 된 경제가 거니까. 살아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준선을 일부러 나쁜 데 잡는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분석적 오류다. 네, 이거는 분석적 오류다. 분석적 오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채색이 되고 나니까 있잖아요. 네. 하나의 가상 세계가 출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협치의 그 도량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그 저기 기준점을 설정하다 보니까 저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저 말이 가능해지는 거고 예. 거기에서부터 국민들이 들으면 언뜻 들으면은 또 지지자들은 그럴 듯해지는 거죠. 그럴듯하죠. 이게 보다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기준점이 저 밑에 있는 건데 사실. 기준점이 그 문제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저간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사정이 우리가 네. 정말 우리 사회에 이제 인문학이 없어졌구나. 아. 이 논리와 말의 타락을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제 지식인들은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달마대사 우리 의원님께서 무식, 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김태호 차장 발언이거든요. 네. 그 대통령 그 솔직히 그 뉴라이트 뭔지 모를 겁니다. 잘 모릅니다. 라고 했던 부분. 이것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이거는 불경 아닌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뉴라이트를 정말 모르는 건지 뉴라이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아니 얘기해 그래서 주셔야 될 것 내가 같아요. 저 얘기도 여러 번 하는데 네, 네, 실제 뉴라이트 일하면 못 알아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 뭐 네. 포스트 모더니즘, 네. 뉴라이트 영어 두 개씩 이렇게. 이런 용어들은 예. 하나의 시대적 조류를 반영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역풍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실제. 그런데 네. 여기다 명칭이 그렇게 붙었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뉴라이트는 날 모른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아, 그래요? 모른다는 그래서 게 맞아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예. 니폰라이트라고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일본 라이트, 그런데 일본 이제 보수주의자, 거기에다가 극우주의자. 이 정권의 그 기준점, 이것도 기준점 얘기인데 예. 올바른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점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찬성하느냐 아하. 반대하느냐로 갈리는 거고 예. 그 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다 뭐다 이런 인사들의 문제, 김문수 장관 문제나 이런 경우도 네. 대통령이 보기엔 일본의 우호적이고 한일 관계 정상화에 도움되는 얘기 아니냐. 아. 이걸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예. 뭐 뉴라이트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마. 아하. 그걸로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니폰라이트라고 해야 라이트가 맞다. 의미 전달이 정확해지는 거다. 예.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걸 갖고. 그래 니폰 라이트 또는 니폰 리버럴. 자유 좋아하니까. 일본 자유주의. 예. 거기에 이제 마약도 좋아하니까 니뽕이라 그래도 돼. 네, 그러세요? 왜? 그래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거는 언어의 혼란에 불과한 것인데 예. 대통령 보십시오. 저기 고시엔에서 교토국제고가 이기니까 막 페북 올리고 자료 배포하면서 한일 관계 이제
더 좋아지지 않겠냐. 네. 그런 기대감이 이런 문제에서도 아하.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리뻔라이트입니다. 그 혹시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의 의식을 좀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신돈이나 묘청에 비유한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비교를 하는데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어떤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떤 이념적 출구를 찾아가지고 몰려다니는 현상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체가 드러나는 와중에 그 김태효가 예. 최근에 운영이 나와서 최근 발언을 보면은 이제 이제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묻겠다는 그 여론이 형성되니까 예. 두려워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뉴라이트 발뺌이 시작된 거고 대통령까지도 그 말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둘 사이는 여느 대통령과 차장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달리 봐야 됩니까? 그게? 예. 이거는 사적으로 끈끈한 좋게 말하면 연대, 예. 동일화, 예. 나쁘게 말하면 지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이념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제가 잡탕의 지정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잡탕의 지정을 그때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천공의 통일론. 네, 천공의 통일론. 그게 이제 자유북진론을 거쳐서 8.15 경축사에서 나온 통일 대한민국론으로 네. 이제 확장됐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 이거는 일본식 우익의 관점으로 보면 동아시아 문명화론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이또 히로부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또 연결이 되는 하나의 축이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이비 지정학인데 예. 그게 바로 중국 예. 이제 그 동아시아 지역 패권자가 된다는 망상하에서 그 인도 태평양 또 FOIP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프리 오픈 인도 패시픽이라고 해서 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론 이 일본이 제기한 담론. 네. 이제 이거를 수용하면서 의도적으로 대륙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는 거.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이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모이면 잡탕인겨. 잡탕이죠. 어떨 때는 가치 동맹하면서 좌파적 프레임을 차용하고 어떨 때는 인도 태평양이라 그러면서 우파적 그렇죠. 또 지정학을 소환하고 모아보니 잡탕인 거야. 잡탕이 되는 거. 세 개 다 모아 보니까 잡탕이 되는 거야.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뢰성 없는 이론이고 현실성이 없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데서 네. 이론적으로 신뢰성이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의 과정이 없다. 심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문제는 아무리 그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식이 부족할 때 참모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고 해서 그런 결심을 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책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선택지가 풍부해져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배자예요. 아하. 참모들이 다른 얘기를 못 하고 그다음에 간신들이 득실거려 가지고 예. 여기서 서로 완장 차고 나오겠다고 이래 버리니까 나머지가 침묵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보고도 못 하는 거고 얘기도 안 하는 거고 네. 심의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결국은.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2년 전에 한일 관계 정상화한다 그럴 때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 반컵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놨으니까 반컵은 일본이 따라줄 것이다. 예. 그때 안보실에서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외교부 장관이 쓸데없이 일본에 부담을 주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 물 반컵이 실제 문제가 된 발언이고 그렇습니까? 정권 내부에서 그다음에 강제 노동자 동원 문제 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3자 변제로 그냥 퉁쳐버리려 그러니까 네. 그때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가 대사가요. 예. 본국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아하. 이런 식으로 안 큰일 된다. 난다. 근데 그 윤덕민 대사가 한일 관계 정상화론자거든. 네. 지독히 친일이라고. 그러니까 친일이니까 또 그거 알고 그거 하는 사람. 근데 외교관의 관점으로 봐서 안 이래다 되니까. 이거 조금 신중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다 찍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수가 보기에도 너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속도 조절하자고 했다가 다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이게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하기 전에 네. 독일 총참모부의 그 천재 장군들이
이거 조금 신중해야 된다. 해다가 다 숙청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연전연승하면서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다 되지 맞지. 근데 러시아는 왜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비 지정학자 하우스 오퍼하고 결별을 하고 그 아들이 나치 장교인데 히틀러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게 러시아 침공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 당정간에 나오고 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결별하는 이유가 이제 적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제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 전야하고 비슷해. 그런 상황이다. 그랬는데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잡탕의 지정학에다가 지정학인데 잡탕이고 독선 독주에다가 독선 독주. 이런 부분인데 여야 관계 민주당 얘기는 이제 빼고 얘기하자고. 아예 없죠. 집권 세력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짚어보세요. 어제 국정 브리핑 했던 과정에서 최상병 사건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청문회 몇 번 방송 통해서 잠깐 봤는데 그 보니까 그게 다 외압이 없다라고 다 확인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참 내가 이런 거까지 이거 일일이 얘기해야 되나? 이건 시청자들 판단이 더 빠르실 거라고 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제3자 문법입니까? 압력을 넣고 외압을 넣는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외압이 없던데요? 외압은 네가 행사했어. 왜 1인칭이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왜 1인칭이 3인칭으로 바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청문회를 보면서 네. 회심의 미소를 졌다는 뜻이에요. 봐 안 드러나잖아. 방탄 잘 하잖아. 네. 이렇게 보고서 자기가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핵심 증인들 다 그거 발뺌하고 네. 모르고 800에 7070은 누구 전화인지 이것도 결국 국가 안보 사항이라. 아직까지 그걸로 다 전화했잖아요. 지금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방탄하면 되는구나. 바로 저거야. 잡았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 발언입니까? 그 자존심이. 저는 어제 기자 중에 한 분이라도 전화하셨습니까? 한번 질문 정도 했으면 아니면 그 800에 7070 그 번호 뭡니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아무도 안 하긴 하죠.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어제 MBC 같은 데는 아예 질문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아예 저기 보도도 못했어요. MBC는 중계를 못하게 해서. 예. 그걸 또 방통위에 또 국민의힘이 제소를 했어요. 네. 아니 웃겨. 아니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로 가는 이 나라의 혼란상이랄까 어떤 비극성 네. 저는 이런 걸 예감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9월 전국이 되면은 네. 한동훈 대표도 실존적 갈등을 느낄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하고의 그 갈등이라는 건 어떤 노선과 전략의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대통령한테 나는 무엇인가? 또 나는 여당 대표로서 이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건가. 이런데 지금 친윤, 비윤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다음에 그 친일 인사 등용,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체제에서 어떤 논평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공식 입장이 없어요. 예. 그건 거리두기예요. 그런데 의료 문제는 실존적 문제예요. 네. 이거는 이제 같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내가 소멸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9월 1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도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오히려 예. 대통령이 버린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감싸주는 모양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안아주고 감싸준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의대 정원 이후에 일례 있는 얘기 아니냐. 아하. 그것도 고려해야 될 여러 대안 중에 하나 아니냐. 어허. 이런 식의 엄호 사격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고단수 정치예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국의 판이 짜여질 수도 있겠구나. 아하. 이게 9월 1일 기점 또 국정감사하고 정기국회가 지금 또 열립니다. 9월 달부터. 그렇죠.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 대표의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품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기간이고 이때 1년 농사를 짓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인데 네.
거기서 이제 설 자리가 사라진. 그래서 264시에 설 자리 하나 없는. 이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광야에 홀로 서 있다. 네, 예. 야, 육사 시인의 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264의 시에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는 돼버렸다. 게 이걸 이제 실존적 상황이라고 나는 부르는 거야.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지금 연찬회도 했거든요. 중간에 막 의료 얘기할 때 싹 빠졌다요. 괜히. 그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듣기 싫어서 빠지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는 정말 외롭게 아니면 실존적으로 서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상에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네. 결단을 내릴 수 없는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 내릴 수 없는데 내려야 되는. 이게 딜레마. 이게 바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택지가 둘밖에 없어요. 모든 생각 접고 다시 윤석열한테 맹종을 하든가, 아니면 결별을 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냐? 네. 윤 대통령은 나를 대표로 인정 안 하거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왜 이 굴욕적인 대표? 그래서 여당 대표는 옛날부터 독배라 그랬는데 네. 이 한동훈 대표한테만큼 지금 이 여당 대표 자리가 독배인 경우도 흔치가 않다. 네. 이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네. 한동훈 대표 이제 어떤 결론을, 어떤 결단을 할까요? 상당히 외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뭐 아니, 말도 그런데 못 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금 그 예. 어떤 당내 입지라는 걸 고려해 보면은 사실은 말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조국 대표만 못해. 조국 대표 99%입니다. 조국 대표만 하더라도 12석인가 13석인가. 12석은 돼. 12석 100% 자기 근데 한동훈 지금 12석이 안 돼. 뭔 행동을 하는 결사대가. 10석을 못 모아서 법안 발의를 못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당은 옛날 정의당하고 비슷해. 6석, 5석 뭐 이 정도. 예.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거 딱 들으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말이 여당 대표지. 네. 내가 보기엔 자기 정치, 자기의 어떤 언어를 개발하지 못하고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거의 없거든. 선거 때부터. 거의 없어요, 진짜. 뭔가 이렇게 선명한 비전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동료 시민 여러분, 뭐 이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서두에 꺼내는 네. 신사숙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정치가 아직까지는 네.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공허함을 발견할 때가 인간은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네. 나의 빈틈, 나의 공백 이런 걸 발견할 때가 가장 그 고통스러운 건데 이런 걸 다스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지도자다. 네. 붕괴할 것이다. 우리 댓글에 정의당 하면서 빵 터지셨어요. 또 정의당 의원 계셨는데 또 정의당 얘기를 또 한동훈 대표는 정의당 보다 못하다 이 말씀이 와닿네요. 좀. 아니 내가 정의당에 있었는데 그때 6석이었다고. 그렇지만 똘똘한 6석이었어. 6석이 다 한데 뭉쳐서 움직였잖아요. 예. 그래서 노란 봉투법도 다 그랬고 했어요. 예. 파리바게트도 해결하고 예. 이게 작은 당이 의외로 문제 해결력이 있어요. 네. 의외로. 예. 그런데 한동훈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지 마시고 예. 나중에 탈당해서 정의당 같은 거 하나 비슷한 규모로. 그 정도군요.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럼 나간 다음에 따라갈 의원이 있겠어요, 지금? 아니 6석은 된다니까. 6명은 될 것이다. 네. 정의당 6석으로 20년 버텼는데 왜 못해?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이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종대 의원님께서 어떤 충심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실존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다. 지금까지 한동훈이 네. 법기술자로 온갖 폐악질을 다 했는데 네. 이제부터라도 예. 소신 있는 길을 가라.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한 번은 재평가해 줄 거다. 네. 예. 이거를 마지막 고언을 하는 건데 예. 뭐 할지 안 할지야 내가 모르지. 그 시간은 다 됐습니다. 이제 예. 9월 1일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 디펜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돌볼 의료진은 부족하고요. 또 치료제 수급난까지 우리 현장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은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현 상황도 좀 진단받고 문제 해결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코로나 방송 4년 전에 네. 했을 때가 감회가 새롭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코로나 홍보 방송 뭐 이런 걸 했는데 예. 갑자기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제가 얘기하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국회 임기 마치셔고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까? 지금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서 네. 환자 즐겁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든지 의료 전문가로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환자를 직접 봐야지 그렇죠. 그만큼의 또 파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지난 4년간의 의료 정책 입안했던 것들을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입법 발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구현하는데 아하.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코로나가 지금 최근에 좀 심각해진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7월, 8월 해서 지금 입원 환자도 거의 10배수로 늘게 됐고 특히 더욱 걱정인 것은 우리 지금 의료 대란이 6개월째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교수들이 의대 교수들이 번아웃이 된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이분들만 계속 일을 하시다 보니까 번아웃 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실제로 병원을 가는 것도 두렵고 맞습니다. 아플까 봐 걱정되고 예. 정말 아플 때는 입원도 안 되고 치료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이게 여당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6개월 이렇게 가기 정말 갈 줄 몰랐고 1년 넘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참 해결 방안이 묘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먼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코로나19 치료 중인데 상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퇴원 뭐 곧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 우리 목요일 예. 정도에 그 보고가 됐어요. 코로나 양성 받고 입원 치료 받겠다. 그래서 보통은 코로나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워낙에 전당대회 오래 하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일 그렇겠죠, 거예요. 아마도. 예. 그렇기 때문에 입원하시면서 침상 안전하시면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목금토일월 목금토일월 예. 5일이네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는 퇴원할 즈음이 됐고 지금 의료대란 플러스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간담회를 한다고 오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컴백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복귀를 하실 것이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 수급 부분 이 부분을 좀 우려하기도 하더라고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부가 예측을 조금 잘못했죠. 아. 그러면서 치료제 대란이 일어났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가 왔어요. 모든 의료진한테 우리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예. 나게브리오 지금 품절 상태니까 아. 처방 못한다 예. 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받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자로 17만 명 분의 치료제를 정부가 확보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이제는 약국에서 이제 유통이 아. 조금 수급이 풀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치료제 처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보통 65세 이상의 그런 고령자들은 무조건 치료제를 복용을 해야 네. 그래도 중증도를 막을 수 있고 폐렴으로 진행하는 거 막을 수 있는데 나 치료제 못 먹어서 더 치료 안 되고 있고 힘들고 피로하고 계속 코로나 오래되는 것 같다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진료실에도 찾아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치료제도 확보가 됐으니까 이번 주쯤 지나면 코로나 확산세가 좀 누그러질 수 있습니까?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시뮬레이션에서는 8월 마지막 주에 35만 명 찍고 내려간다는 건데요. 네. 사실 예측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전수조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도 안 해요. 걸렸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찾는 예.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박 변호사님은 만약에 감기 증상 있으면 코로나 검사 하실 거예요? 저 뭐 최근도 그런 적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너무 있는 왔어요. 거예요. 네. 만약에 검사에서 양성 나왔을 때 뭔가 공식적으로 불편하니까 좀. 회사에서 실수가 있고 뭔가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예. 아니면 격리 조치를 받았을 때는 당당하게 하고 당당하게 쉬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능했지만 예. 코로나19 한참일 때는 지금은 좀 덜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은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오늘 빵꾸 내면 안 되고 네. 검사했다가 양성 나오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피해 준다고 있으면서 생각되니까. 그 뭔가 스트레스를 본인이 혼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사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뭔가 그 표본 샘플 감시 조사에 의한 거는 일부의 조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35만 찍고 내려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감염이 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차가 있어서 그 여파가 9월 초까지 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면 또 다 만나고 또 모이잖아요. 예, 의료계는 그걸 걱정합니다. 모이기도 하고 여행도 가시고 더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유럽, 일본해하고 계속 이 KP3 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해서 이것을 잠재울 수 있을까? 특히나 우리 추석 때 응급실 걱정하고 계시는 많은 네, 분들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걸려갖고 중증화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 일단은 이제 급한 대로 병원이나 뭐 약국 가서 그 치료제를 다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진단서 필요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예,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그죠. 처방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 가능한 병원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검사는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고 또 병원에서도 PCR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과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의료 시스템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추석 때,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의료 대란 해결하지 못하면 응급실이라든지 지금 과밀화 이게 심각해질 것이다 말씀 좀 주셨는데 또 곧 또 추석이잖아요. 추석만 되면 제가 느끼는 게 응급실 정말 사람들 많아지잖아요. 근데 예. 의료진은 좀 부족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좀 현장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네. 긴 연휴가 오면 예. 그 앞두고서는 의료에는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꼭 연휴 전날 예. 아프신 응급에 맞아요. 중증 환자들이 가장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웬만해서 수술방도 정말 응급 아니면은 열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그 진료 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추석 때는 응급실 주로 그리고 365 병원이라고 의원급 중에서도 24시간 하는 일부 병원 네. 거기서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의료 수요와 과연 부응하는 그 의료 응급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특히 요즘에는 매일매일 기사 나는 게 어제는 건국대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뭐 같이 사직하겠다 그런 네, 기사 나오고요. 큰일 난거 그 아닙니까? 전에는 뭐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네. 일부 그 진료 변경이 있다 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와 우리 지역 특히 필수나 중증, 지역의료 살리겠다고 했던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이 오히려 의료 붕괴를 가속하고 있는 아주 정말 딜레마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던데 또 이거 비공개 그 만남을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겠다는 풀려고. 예, 의지를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생각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예전에 비대위원장했죠. 총선 전에 예. 의료 대란 때문에도 표를 많이 잃었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상당히 보수적인 또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 찍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찍기도 하고 개혁신당 찍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예. 그런 투표를 보였는데 총선 때 만약에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없었다면 지금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의 리더십과 여당에서의 원내에서의 입지를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저주가 네. 꽁꽁 얼어붙어서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본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여당 대표인데 추석 전에 뭔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풀려고 노력을 하고 싶고 예. 해결하는 유능한 여당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어제만 해도 기사에서 예. 당정에서 건의했으나 단절 아, 거절당했다. 그렇죠. 예, 참 박절합니다. 윤 대통령. 근데 그만큼 여당 리더로서의 그 유능을 보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한계를 어제 여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 2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의료 개혁 잘 되고 있다. 성공적이다. 자화자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국정 브리핑에서도 2,000명의 그 의지는 근거가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의료개혁 끝까지 추진하겠다. 아마 그런 기조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의료계 그리고 젊은 의사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과는 멀리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이 있습니다. 국정 브리핑을 이제 할 것 같은데 연금도 하고 특히 의료개혁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걸 하면 최소한 국민들은 납득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국민들도 좀 어렵고 의료계는 더더욱 어려울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저는 나쁜 정부다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지 네. 않습니까? 뭔가 엘리트 집단이다, 그리고 카르텔이 있다, 그런 기본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13만의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사악했느냐, 국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악마화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총선 전에 의대 정원 확대로 뭔가 표몰이를 해보려고 했던 보수 정권의 그런 잘못된 판단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랑 교육이랑 공동으로 청문회 했을 때도 보면은 예. 배정위원회 관련된 회의 이런 회의록 다 파기하고서는 그러니까 고르쇠 그것도 작정이잖아요. 본인들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왜 정부 회의라면 대부분 각기 속기를 하든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파기했다 그러고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예.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저도 21대 국회에서 의료대란을 점검하면서 보면 네.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안 줘요. 왜냐하면 2,000명이라는 근거가 졸속이기도 하고 설명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이거든요. 원래 같으면 밑에서 올라가서 상향식으로 2,000명이 왜 되는지 그 자료도 그러면 낼 자료가 많을 건데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야당 주장이긴 하지만 결국 위에서 2,000명 딱 정해서 찍어 누르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나 어떤 그게 안 나온다 이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정부와 국민 의료계를 봤을 때 예. 국민들은 의사 집단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것을 조장해서 의사 정원 확대를 하면 분명히 국민들은 대환영하면서 네. 지지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얄팍한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번에 정원 확대를 한 것이고 네. 사실은 근거가 부족하고 부실했기 때문에 현장 의료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 수용성 그리고 의사들의 반발이 이렇게까지 거셀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네. 사실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하려고 했었어요. 400~500명 한다고 제가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의료계에서 하는 예. 얘기는 그때 받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때 숫자가 합리적이다. 예. 심지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의사과학자 100명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실제로 의료계가 뭔가 확대되더라도 꼭 필요한 연구, 바이오 헬스, R&D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이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정말 무식하면 네. 용감하다, 예. 독불 장군이다, 무대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결과가 국민들이 의료 붕괴를 체감하시면서 아마 네. 느끼실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이상돈 전 의원 이게 보수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엄청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정책.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낙상 사고인가 이마를 다친 이후에 22군데 응급실에 전화했는데 내가 김종인인데라고 하는데도 퇴짜를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당한 응급 의료 체계에 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이고요. 특히 김종인 의원님은 고령이시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국민들 중에. 그리고 8cm에 대한 열상이고 단순히 그 열상이면은 예. 다음날 꼬매도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낙상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한 뇌 내에 출혈이 있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래서 거거든요. 응급실 가려고 예.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응급의학과 입상에서는 만약에 뇌출혈로 밝혀지면 응급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신경외과 의사를 불러야 되거든요. 없다는 그럼 거죠. 내가 전문의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을 혼자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받았다가 수술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종인 전 대표께서 또 이거 소송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야. 그럼 이게 사회 파장이 엄청 커지게 그러니까요. 되고 그 의사는 또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참고인 신분에서 또 피의자 전환될 거고요. 이게 뻔한 의료계에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저수가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환자를 봤던 그런 트라우마 네. 결과로 돌아온 것들에 대한 이게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 정도도 이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더한 상황이 될 거고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거든요. 저는 상당히 제 주위에도 하나씩 이제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도 전문가시니까 또 입법도 정책도 하셨고 또 현장에도 계시니까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답 좀 주세요. 어제도 대한의사협회 네. 이면택 회장이 이제 네. 단식 1차, 오늘 2차가 됐는데요. 이제는 투쟁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2025년에 대한 1,509명 증원에 대한 재검토부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26년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자고 하는데 했는데 또 안 됐죠. 그것도 안 되는데 25년 정원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만났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혼자 못한다 그러면 이번에 여야 당대표 회담이 그래도 언젠가는 날짜가 지정되고 만날 잡히면? 텐데 국회에서 예. 이것은 여야 뭔가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정말 민생의 정점에 있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예.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보수에서 정권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예. 정말 주요한 사안이 됐기 때문에 예. 공동으로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결단해라.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에서의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한 장차관의 그런 솔직한 뭔가 잘못의 시행과 인정과 의료 시스템을 다시 의료계와 국민들과 신뢰를 갖고 리셋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와야 아하. 그리고 언론도 도와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과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셔야 이 정권에서 그동안의 의료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그래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뭐 제가 개인적 질문이기도 하고요. 내년에 이제 의대생을 제가 뽑았는데 더 뽑는다고 하는데 올해 지금 1학년 학생들 다 유급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예. 그러면 뭐 곱하기 2, 3이 돼가지고 가르칠 선생님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기자재는 맞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급되면 어떻게 뽑을 겁니까? 계속 다 1학년인데요. 뭐 2학년도 없고 3학년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상황을 되게 공포스럽게 걱정하는 의대 교수님들이 계시죠. 실제로 원래 의대 정원 3,000명에다가 지금 예? 1,500명이 더해져서 4,500명인데 그러니까요. 신입이 4,500명이고요.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휴학을 하거나 유급을 그 하거나 유급해버렸잖아요. 3,000명이 더블링 되면서 7,500이에요. 자기 예. 그 정상대로 좀 뽑힌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큰 의과대학,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은 정원이 늘지 않았어요. 예. 그대로 가는데요. 지역에 있는 소수의 충북대학교 대학들, 200명이에요. 그거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국립대 대학들 이런 조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의대 교수들이 티칭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우리 41번째 의과대였던 서남의대 마지막 교수였거든요. 교수를 하셨군요. 그래서 서남의대가 부실의대로 폐교될 때의 과정들을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는 지금 의학교육인증원에서 부실의대여서 교원들 학생 수 비율도 열악하고 강의실도 열악하고 퀄리티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도 결국에는 국가고시를 못 보게 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피해는 결국에는 의대생들, 학생들한테 간다는 예, 거죠. 국민들한테 껴안게 됩니다. 아니 부실의대. 의사 모자란 데가 많이 뽑아놨는데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제 같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그래서 국립대 10개에 1,000명의 교원을 순차적으로 증원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주면 됩니까? 의사도 누가 합니까? 의대 교수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냥 가서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의사 면허만 있다고 의대 교수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전문의가 돼야 되고 다 그 자격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예, 교육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연구에 대한 역량 그리고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한 역량들이 한꺼번에 다 자질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의료에 대한 그런 복잡하고도 고도의 전문성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이 사태를 초래를 했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너무 멀리 왔다. 네. 생각이 또 듭니다. 하나 뭐 이전에 건설 이런 노동자들이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면 다 됐거든요. 의사들을 쉽게 물렀습니까? 그렇지는 그렇지 않아.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뭐 저는 뭐 법률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상처를 받을 때가 받았고. 받았기 때문에요. 젊은 의사들이 사실은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휴학을 하거나 했을 때는 나는 정부가 우리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네. 필수 의료를 가게 되면 오히려 유지 명령으로 해서 무조건 본인의 직업 자유에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나쁜 경험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나는 필수 의료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안 할 거야. 라는 의향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 그래서 미국 가서 의사하겠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나는 그냥 피부 미용하겠다. 개업해서 피부나 성형하겠다, 뭐 이런 거 하겠다, 편한 거. 네. 죄송합니다. 편하다는 표현은.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나는 전문의 없어도 돼. 예, 그거 그냥 사면 나는 되니까. 나의 삶을 살 거야.
저 이런 제주에 아는 의사들도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나는 흉부외과에서 정말 슈바이처 같은 의료를 구현하겠어 힘들어도 라고 했던 친구들까지도 상당히 후퇴해버렸다. 방법이 없잖아요. 예.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마상 당하면 예. 마음의 상처 당하면 못합니다. 이거 복구 안 되잖아요. 복구가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다시 의료계 시스템에 그 어려운 힘든 환경에서도 헌신했던 의사들에 대한 리스펙트는 못할 망정 그렇게 돌팔매질을 했던 거에 대한 상당한 뭔가 그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수로는 당분간은 계속 무너지는 악화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대통령이 되죠. 결단하셔야 된다. 예,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이유로 뭐 이제 앞으로는 대학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가겠다. 네. 그 응급실의 전문의 인력을 뭔가 채용하는 인건비 지원하겠다. 뭐 아니면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를 올려주겠다. 여러 가지 당근책을 많이 세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갈라진 의료계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정원을 건드리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까놓고서는 의사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제대로 어떻게 추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논의를 하면서 누구의 명분과 누구의 근거가 맞는지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매년 3,000명이 늘어나고 있는 의사의 그런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의사 배출이 몇 명인지 늘릴 땐 늘리고 줄일 땐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의사의 양적 팽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와 지역에 있는 그게 더 의사를 필요해요.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그러니까요. 대한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수만 늘리려고 하니까 예, 이게 문제죠. 고도와 세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의 무능.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소아과나 내과나 외과 이게 중요한 기본 진료 그분들이 부족한 게 가장 문제고 지역 의료가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자란다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빅5 병원 중에 하나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중환자로 진단이 됐을 때 해당 과를 보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다시 들어가서 코로나 중환자가 됐으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에서 환자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병상도 지금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병상을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2차 병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보냈을 때 받아주는 의료진이 있을 것이냐? 상당히 같은 의료진으로서도 곤혹스럽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명들이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가 끝까지 이거는 책임지고 사죄하고 수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 나왔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건국대학교 충주대 병원 응급실 전문의 전원 사직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나중 결과가 될지 지금이라도 조금 해주면 좋겠다. 우리 신현영 의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예, 자주 제 인사드릴게요. 최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유,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과 또 소통할 하얀 수 옷도 있는 입고 와서 의사 복장은 아니지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저까지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 정치평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식 질문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주목한 이번 주 또 어떤 정치 이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뭐 눈에 들어왔던 건 이겁니다. 저는 네. 김태호 이 국가안보실 이차장께서 예. 국회에 출석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 놀랐어요. 네, 뭐 여러 말씀하셨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윤 대통령은 유라이트와 무관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유, 그럴 수 의미를 모른다. 이거를 참 저 얘기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고 하면 되나요? 사실 이게 이런 식의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은 알지만 대통령은 모른다 이거잖아요. 네. 본인은 뉴라이트 뜻이 뭐냐? 뭐 뉴라이트는 이런 거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이명박 대통령 예. 당시 지지 선언할 때 뉴라이트 100인에 이름까지 올렸던 들어가 사람이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네. 대통령은 뉴라이트 모른다. 이게 야, 사실 그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저기 인사가 네. 대통령이 일부러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여론이 시끄러운데 예. 정작
그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는 말은 그러면 인사를 다른 사람이 한다는 뜻인가? 그렇게 또 해석이 돼요. 네, 그런 말이 느낌이 하나. 우리는 들어요. 뉴라이트인지 알겠는데 저 사람이 네. 대통령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어쨌든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런 입장에서 자기가 모시는 분을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또 그 사석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식석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국정 난맥, 그다음에 인사 좀 난맥을 심각한데요. 뭐 이렇게 이렇게 단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눈이 좀 들어왔어요. 저도 이게 내가 눈에 띄는데 심 변호사님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네.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네. 그리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건국절로. 이렇게 발언한 게 있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또 이 김태효, 이 김태효 차장은 일본에서 그 차세대 지도자상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낙하손에 뭐 수상 네, 받았나요? 그런데 그 낙하손에 네. 거기서 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본의 보통 국가, 즉 일본이 교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사실은 자신의 논문에서도 한 바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일본 극우의 시선과 정확하게 맥이 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태효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도 모르고 본인은 뭐 본인이 하는 말 주장하는 거 아무것도 모른다 이럴 거면 대통령을 모시면 안 되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좀 답변을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맞다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는. 아니, 자꾸 답변하니까 뭐 제가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네. 그 밑에 핵심 부하가 답변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대통령이 정말 몰라서. 뭐 써주면 써주는 대로 읽고 독립운동, 건국운동 그렇게 읽으시는 아니 그래서 분이지. 지금 댓글에서도 네네. 원고라든지 모든 거는 내가 쓴다 이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읽힌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몰라도 안다고 해야죠. 모른다고 뭐 진짜 모르나? 알겠습니다. 두 분도 아마 그것을 저도 아주 유심히 봤었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는데 아주 주목을 하셨군요. 자, 오늘 오전에 10시입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6월 달에도 한번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뭐 이제 눈에 띄는데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 저기 정치 현안, 외부 안보, 경제, 사회 뭐 이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이제 국정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은 아무래도 기자회견을 하면 이제 현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질문이 최근에 있었던 이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뉴라이트 지금 얘기했던 인사 기용 문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당정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충돌 문제도 있고요. 지금 야당하고도 지금 계속 그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주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기자회견의 그런 기존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김태호 차장의 그 말이 잘 모른다는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기자 질문들을 하게 되면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문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과연 기자회견 때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명품백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하는 순간 입틀막 돼서 끌려 나가는 게 아닐까? 네. 왜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 회사 자그마한 파우치 요 정도로 대통령 앞에서는 발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명품백 이런 이야기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이다. 근데 네.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못할 것이다. 네. 지금 국정 브리핑 그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정, 개혁, 소통 이렇게 잡았는데 좀 질문들이 오갈까요? 이게 사실 어차피 다 웃어요 오늘 계속. 네. 어떻게 이렇게 키워드를 절묘하게 뽑으셨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네 가지 다 사실 말이 많은 문제죠. 다 말이 많은 다 말이 문제 것들이거든요,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키워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어떤 태도로 보여주실지 하나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금방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소통이 있는데요. 소통이 있는데 정말 이제 현안에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오면 그나마 소통에 정말 관심 있는 게 맞을 텐데 뭐 아예 질문도 안 나온다. 네.
질문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질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예. 정말 이게 제대로 소통과 이런 것들 관심이 있는지 여부는 기자회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딱 있거든요. 보면 10시 되면 알 수 네. 있을 겁니다. 네, 네. 제대로 질문을 하는지 엉뚱한 질문만 계속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알 거예요. 질문을 미리 수위를 놨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질문에도 사실 그렇게 큰 그 기대가 안 두 됩니다. 분 만약에 기자로 가시면 네. 저도 기자로 가면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네. 어떤 거 합니까? 일단은 아니 차장 국가안보 차장이 그거 질문할 거예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뉴라이트 압니까 모릅니까 질문할 거예요? 질문해야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십니까? 그거 질문해야죠.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 계속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민생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민생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저기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인식부터 좀 의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왜 이제 국가 부채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 지금 자영업자의 상황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객관적인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듯한 저도 모습을 그래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예. 제대로 인식하시는 건 맞냐? 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런 거 누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여튼 뭐 이렇게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보자 한번. 네. 항상 현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는 전 정부 잘못이다. 이 얘기 그 뭐. 질문도 한번 네네. 그래요. 오늘 10시니까 기자회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만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임시회 열고 본회의 열고 주요 민생 법안들 처리했는데 요 유쾌한 모습이 한번 보였다고 하는데 요 장면을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 그래 나 못 봤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예. 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예전에는 막 좀 싸움 인사 안 한다고 뭐 존경하는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이제 조금은 유쾌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됐네요. 그렇죠. 예. 심지어 다른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함께 웃으면서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네. 보는 국민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치권 보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가 안 되니까. 네. 이게 나라 돌아가려면 국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준 법을 행정부 집행을 하고 뭐 입법 사법한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모든 게 제동이 걸리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보는 국민들이 훈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22대 국회 출범 이래에 처음으로 합의해서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 좀 해주십시오. 뭐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원래는.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훈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본인들끼리도 좀 멋쩍었어요. 멋쩍은 웃습니다. 이거는. 멋쩍은 웃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국회가 해야 될 게 많고요. 제가 좀 전에 민생 얘기를 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특히 이념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 민생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지금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제까지는 뭐 응급실이나 뭐 지금 응급실 얘기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네. 그런 의료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먹고 하는 문제까지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같이 협업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초를 좀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이다. 네. 자, 법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 구하라법 정말 발의된 지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거 대부분 많이 찬성을 했는데 이게 5년, 6년 만에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일단 구하라법 내용 한번 우리 변호사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육 의무를 예.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그 자녀의 재산을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그 양육 의무뿐만이 아니라 또 자녀를 뭐 학대했다거나 또 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네. 이런 경우에도 상속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 이번에 구하라법의 핵심입니다. 이 구하라법은 사실은 말씀이 많았죠. 그 이제 아이돌 가수였던 구하라 씨가 사망하면서 그 오빠가 제기했던 내용이고
이 법조계 내에서도 이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정의하고 상식에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30년, 40년간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뒤늦게나마 고아라법 통과를 된 것 같고요. 또 어제 통과된 것 중 하나가 눈에 띄는 게 간호법입니다. 간호법 같은 경우는 김 변호사님, 네.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왔던 법안인데 거부권 행사했던 걸 다시 어떻게 변경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까? 어떻게 좀 짚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변경했던 저거 왜 거부권을 행사한지부터 좀 왜 거부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5월 17일 날 네. 이제 보건복지부 당시 간호정책과장의 전문기자 단담회에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크게 두 가지다. 아하.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름이요? 이름이 왜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네.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로 법안명하고 파급력. 이게 그 다 변호사법, 예. 그다음에 무슨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무슨 사법인데 예. 간호법만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이라는 게 이유였어요. 이게 정말 제가 지금 이거 아, 정말입니까? 네, 제가 지금 뉴스 이거 정말입니까? 확인을 위해서 메디컬 타임즈라는 이제 저기 의료 전문 매체에서 네. 2023년 5월 18일 날 기사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호법이 문제다. 네, 간호법이라는 이름이 문제다. 법명이 문제다.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라는 말이 네. 들어 있는데 네. 지역사회란 말이 이제 의미가 불분명하다, 너무 포괄적이다. 이 두 예. 가지가 이유였어요. 공식적 이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바뀌었나?라고 찾아봤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간호법이고요. 간호사법 아니죠? 네, 간호법이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지역사회란 말은 그대로 쓰였습니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하나도 해소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통과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때 왜 거부권을 행사했지? 라는 생각이 들 그게 수밖에 더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호법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보다 사실은 공약사항으로도 등장하고 계속 이슈가 돼서 논의가 오랫동안 되었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2005년 때부터 된 거예요. 이거. 예, 예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 숙고되고 논의되고 와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지난 오래오래 끌어가지고 작년에 올라왔던 건데 거부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그 두 가지였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 네. 우리 거부권 행사. 몽테스키에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있으면 법을 만들면 다 법이 균형하고 견제잖아요. 법을 계속 국회가 만들고 집행은 행정부가 하고 심사는 사법부가 하는데 아주 중대한 예외가 그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 문제가 있고 위헌적으로 보이고 문제가 있을 때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인 거예요. 또 사법부에 대한 예외가 사면권 행사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예외를 행사했는데 이름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예외를 행사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해야 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호법만큼은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읍소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부권을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네. 습관적으로 안 되면 거부권을 지금 21번째인가 22번째인가 행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딱 터뜨려 놓고 네. 지금 의료 붕괴 지금 현상에서 마지막으로 간호사들의 인력만큼 빠지면 안 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거 원래 간호법을 통과시켰으면 될 일을 네. 이게 또 통과가 안 되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이거를 또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임시적으로 막 그러니까요. 예. 행정령으로 하다가 이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의료 대란을 일으켜놓고 이거라도 이제 통과시켜서 지금 이 댐을 막겠다 이런 그렇게 보여요, 댐으로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통과로 그 원래 간호사 단체가 오늘 파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막은 어떤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조금 갈등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라도 정원을 좀 유예해보자라고 했는데 뭔 소리 하냐 이러면서 만찬까지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안도 네. 일종의 이제 잠정적으로 좀 늦춰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뭐 근본적인 해결이나 이런 건 아닌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내년 입시가 사실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다 됐어. 이걸 없어요. 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의과대 갈 사람들. 네,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의 안도 이게 지금 나올 안이 아니거든요. 저 벌써 나왔었어요. 예, 벌써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늦추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비판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영린이라는 말을 사실 영린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군주시대 때 쓴 말이긴 하지만 네. 영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문제인가? 네. 이걸로 둘이서 왜 대립각을 세우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네. 신 변호사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 네. 지금 이 여야 대표회담도 있지만 뭐 생중계로 미루고 계속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내일 있을 대통령하고 만찬 부분도 그냥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또 연락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더 문제 아닌가요? 네, 연락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자신도 초대된 사람인데 심지어 여당 대표인데 만찬 미뤄진 것조차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둘 다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말 이 그러니까 응급 의료실 현장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 네. 정부가 이런 네. 의료 붕괴를 해놓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 이게 코미디 같은 소리인데요. 네. 사람이 부족한데요. 네. 돈 준다고 갑니까? 아니 진찰료를 그렇게 내라고요. 진찰료. 그러니까요. 네. 진찰료를 왜냐면 지금 의료인이 워낙 없으니까 돈 올려야겠다. 오지 마. 돈 많으니까 아파도 참고 그냥 끼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만약에 우리나라의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 네. 뭐 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부담을 하겠다. 박민수 네. 보건복지부 차관인가요? 예.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을 모르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2026년도 네. 그것만이라도 지금 뭐 밀어달라 이런 것도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한 적이 없나 추경호 봐요. 원내대표는 좀 대통령실 입장 같습니다. 네. 예. 본인은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랑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네. 아니 그렇다면은 당 대표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당 대표라는 직함을 걸고 뭘 한다면은 네. 이게 뭐 언론 플레이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 민생을 위하는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돼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회장이랑 비대위원장,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거를 또 언론에 흘렸어요. 네. 오히려 박단 회장이 비공식으로 합의했던 내용,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던 건데 왜 그거를 언론에 흘렸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불쾌감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오직 언론 플레이용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진정성이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 주목받는 게 막 좋은 의미의 주목받는 게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또 당내에서 투탑을 할 수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를 좀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정반대 얘기도 있고 또 민주당하고 회담 부분도 지금 아주 애매한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하고 윤한 갈등 얘기 계속 있었는데 시작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갈등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네. 진짜 문제는 제가 봐서는 부딪히려면 부딪힐 만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시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득을 봐야죠. 정치인이라면 무조건.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선을 분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 뭐 5번인가 부딪힌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번 부딪혔는데 여전히 약속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문제예요. 약속 대련으로 보인다. 네, 문제. 이게 그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다 기억하는 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뉴스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모습이요. 모습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런 모습으로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의료 갈등 얘기를 하니까요. 네. 제가 2026년으로 미루는 걸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정말 대립각을 세우는데 한동훈 대표 말이 맞아. 네. 그러니까 되려면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대안에 대해서 적어도 당 내에서 추경호 아까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그 당 내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이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갖고 와야 되는 건데 네. 안팎으로 지금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아무도 거잖아요. 동의도 안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예. 대립각 세우는 걸 떠나서 2020년까지 미루자는 게 대안일 수가 없거든요. 없죠.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예. 뭐 방법이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들고 다닐 텐데 그렇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대표도 뭐 대통령실 편이냐 누구 편이냐 떠나서 사전 협의도 안 된 상태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맞아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의심을 갖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네. 정치라는 것이 정치라는 게 어떤 첨예한 뭐 사안 관련해서 뭔가를 실마리를 풀어가고 해결하고 그렇죠. 국민들의 그런 어떤 민생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를 보면은 모든 게 다 쇼하는 쇼 보여주는 쇼잉이 너무 심하다. 아하. 보여주식이 아하. 너무 좀 질릴 정도예요. 정말 네.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요. 이게 지금 화재 현장에서 거기 현장에서 사망자가 7명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카메라가 나를 어디서 찍지라고 딱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심지어 그 영상은 국민의힘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예. 진짜 예. 모든 게 좀 요즘에는 뭘 숨길 수가 없어요. 낱낱이 공개가 다 되거든요. 보이잖아요. 네네. 예전의 정치는 그렇다면 지금 정치는 좀 더 진솔하게 왜냐하면 다 보이거든요. 네. 굳이 플레이 안 해도 지금 박일환님께서 언론 플레이 플러스 사진 플레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모든 국민이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 안 해도 네. 그 진심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해요. 뭐 턱을 들고 그럽니까?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그냥 울기라도 하든가. 그러니까 연기를 할 거면 좀 잘하시든가.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뭐 거의 모든 언론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언론 플레이, 그다음에 언론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죠.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연기를 정말 못하는 아이돌 보는 느낌이에요. 아이돌입니까? 본인이 오. 찬이시네요. 세상에 아이돌 기분 나쁩니다. 세상에 한동훈 대표는 20대 여성에게 가장 연기를 없어요. 못하는 아이돌이라면 매니저가 너무 답답할 겁니다. 지금 네. 댓글창 폭발하겠는데요. 연기를 못하는 아이돌이다. 아이고. 전직 아이돌. 죄송합니다. 이것도 위험하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10시에 있을 국정브리핑 등 앞으로도 중요한 상황이 계속 전개될 것 같은데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맞죠. 두 분 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희가 이런 걸 바래요. 하는 바래서 거 이렇게 아닙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자영업자라서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힘듭니다. 우리 다 변호사잖아요. 네. 변호사들도 경기를 탑니다. 경기 안 좋으면 다 일들이 없어요. 네, 힘들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